반갑습니다. 한국대 김영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제 쭉 치료가 잘 돼서 소변을 잘 보시는 분 중에서 이제 그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 여자 다 구분이 다 돼 있고요. 그래서 남자 원인이 전립선 비대증이 제일 많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그 약 축소를 해가지고 남성 과민성 방광,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그런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상 방광을 갖다 알아야 되는데요. 정상 방광은 일단 방광 용적이 보통 300에서 500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작게 되면은 하루에 드시는 양이 2000cc 드신다 그러면 방광 용적이 200이다. 그럼 10번 이상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일단 300에서 500 정도는 돼야 되고요. 소변 횟수는 8회 미만. 그 밤에는 소변보다 깨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변이 갑자기 마렵지 않고 점차적으로 마렵고 소변을 좀 참을 수가 있어야 정도가 되고요. 부정상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하루에 8회 이상의 배뇨, 하룻밤에 2번 이상 일어날 때, 소변을 참지 못할 때, 또 소변 참지를 갖다 참아보니까 소변이 셀 때,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건 한 가지 증례입니다. 60세 된 남자분이신데요. 주증상은 소변 주기가 약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알아보니까 빈뇨 12번 정도 소변을 보시고 야간에도 4번 정도 보시고 또 절박리와 절박리 요실금이 가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력을 보니까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알파차산제를 갖다 복용을 했는데요.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60g 정도가 돼서 전립선 비대증이 큰 걸로 판단에 대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료도 전립선 절제술을 했는데 그대로 3개월 되어 보니까 소변을 굉장히 잘 봅니다. 잘 보시는데 절박뇨와 빈뇨는 좋아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가끔 또 요실금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나 한번 보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이라는 거는 이 절박뇨가 주입니다. 그래서 소변을 참지 못하겠다. 참으면 이제 세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같이 동반돼 가지고 하루에 8회 이상의 빈뇨가 되고 야간에는 2회 이상의 빈뇨가 좀 나와줘야지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가 보겠습니다. 전 연령군을 보게 되니까 이 빈뇨군은 남자 여자 17% 정도가 되는데요. 절박뇨는 그 남자가 여자보다 좀 약간 적습니다. 남자는 15%, 여자는 22.4%가 되고요. 대신 이제 전립선 요실금도 남자보다 여자가 2배 정도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방광근이 이게 수축이 됐을 때 억제가 되지 않고 수축이 돼가지고 요도의 압력을 이기고 오줌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유병리를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 과민성 방광은 전립선 비대증을 가진 환자의 한 52에서 80% 정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수가 이런 여기 과민성 방광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이것도 수술을 해서 이제 길을 갖다 열어줘도 한 3분질에서는 과민성 방광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과민성 방광은 전립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아도 연세가 더 드시면 노화 과정에 의해 가지고 유병률이 더 증가하는 어떤 특징이 있게 됩니다. 유병률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압력홍이 다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증가되고 있고요. 이거 이제 구분해 보면은 60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성이 더 여성보다 이 유병률이 많아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전립선 비대증이 이때부터 증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이제 기점이 되게 됩니다. 원인을 보겠습니다. 남자는 전립선 비대증이 제일 많습니다. 보게 되면. 그리고 여성에서는 이제 복합성 요실금하고 되어 있지만 많은 원인들이 이제 분명하게 증가가 되어 있고 또 뇌졸중이라든가 뇌종양, 파킨슨병 그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지렴이라든가 심적 요인도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구분을 해야 될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립선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립선 암이라든가 방광암 그리고 이제 신경행성 방광, 방광 결석 같은 것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내가야 됩니다. 이게 어떤 환자 케이스인데요. 약물을 계속 줘도 치료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방광경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방광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 갖다가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경적으로 절제술을 했더니 이런 증상이 없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럼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병하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설문지 조사를 하게 되고 병력 청취, 뭐 신체 검사, 소변 검사, 배뇨일지, 패드 검사, 요약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요약도 검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좋은데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물을 먼저 투여한 다음에 효과가 없다든가 어떤 다른 원인이 의심이 될 때 그때 이제 요약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방광 내압 검사입니다. 이제 요약도 검사를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부터 압력이 이렇게 바로 올라가지 않고요. 쭉 이렇게 진행이 위로 돼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물이 들어가자마자 압력이 증가돼가지고 소변이 이렇게 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생활습관 개선하고 약물 치료, 행동 치료가 3대 치료입니다. 생활습관은 이제 금연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흡연을 하시게 되면 이제 기침 같은 게 많이 이제 동반되기 때문에 복압이 증가되고 이것이 자극이 돼가지고 방광근이 수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어떤 체중 조절을 해가지고 복압을 좀 이제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자극적인 음식을 이제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이라든가 알코올, 매운 음식, 인공 감미료, 유수가라고 옛날에 많이 나왔었죠. 그런 것들이 다 방광을 자극하는 어떤 물질들입니다. 음료수도 이제 제한을 해야 되는데요. 뭐 카페인이 든 음료들, 뭐 커피라든가 홍차, 그리고 탄산음료, 알코올 같은 것은 이제 방광을 자극한다든가 어떤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감염성 방광이 생기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고 이제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약물이 항콜린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항콜린제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방광 변이와 수축을 갖다가 억제시켜가지고 방광을 갖다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빈뇨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요식음 증상들을 갖다가 이제 한 반수 이상에서 호전을 시켜주게 됩니다. 부작용이 약간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입마름이라든가 변비 같은 거 생기는데 이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얻는 그 이득이 이 부작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약물을 갖다가 먼저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행동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케겔 운동법이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렵게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항문을 오므리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 골반 어떤 근육을 갖다 강화시켜가지고 방광을 갖다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할 수도 있고요, 서서 할 수도 있고 이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문을 오므리려고 했더니 방구가 대신 나오는 분도 있고 힘을 잘못 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그래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발광 거 골반 근육이 어떤 상태로 되느냐, 진짜 수축이 되는가, 그걸 보면서 이제 훈련하는 기구입니다.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신경 조절 치료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경을 갖다가 자극을 해가지고 전기적 자극을 줘가지고 방광을 갖다가 힘이 이제 빠지게 해주는 이런 치료법입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광을 갖다 용적을 늘려주는 걸 하는 건데요. 방광을 쪼개서 이제 넓혀주거나 아니면 장을 이용해가지고 방광을 갖다 넓혀주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